여러분, 요몽 지난달 월급 명세서 한번 꺼내보셨나요? 요 숫자는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작년보다 몇만 원, 어쩌면 십몇만 원 더 찍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통장 잔고는 늘 비슷한 느낌이죠. 마트 가면은 뭔가 덜 사게 되고 외식 한번 하면 괜히 찜찜하고 저도 처음엔 그냥 제가 씀씀이가 해퍼진 건가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수치로 확인해 봤더니 명백한 구조적 문제였어요. 2025년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인당 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1%예요. 고용노동부 공식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1%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2.4%로 공식 CPI보다 높고요. 쌀값은 13%, 쇠고기는 14%, 달걀은 8% 넘게 올랐어요. 여기에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까지 올라서 가처분 소득이 추가로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명목상 오른 월급이 현실에서는 조용히 깎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월급 삭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끝까지 뜯어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식 물가와 내가 실제로 느끼는 물가가 다르다. 둘째, 임금 협상에는 구조적인 시차가 있어서 그 사이에 손실이 쌓인다. 셋째, 세금과 보험료 인상이 임금 인상분을 조용히 잠식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부터요.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이게 전부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 단순한 공식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작동하는지는 숫자를 직접 대입해봐야 느껴져요. 명목 임금이 3.1% 올랐어요. 물가가 2.1% 올랐고요. 그러면은 실질 임금 상승은 겨우 1%예요. 월급이 300만 원인 분이라면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구매력은 한 달에 3만 원 오른 거예요. 커피 10잔 값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공식 물가 무료스 내 장바구니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2.1%라고 하면 그래도 낮은 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CPI는 수백 개 품목의 가중 평균값이에요. 스마트폰 가격, TV 가격, 자동차 가격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산품은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은 2.1%인데 내가 매일 사는 것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반에서 수학 평균 점수가 70점이라고 해도 내 짝꿍이 30점이면은 나는 전혀 위로가 안 되잖아요. CPI가 딱 그 구조예요. 실제 숫자를 보면은 더 명확해져요. 쌀 20kg 소매가가 전년 대비 13.65% 올랐어요. 쇠고기 등심은 14.6%, 달걀 39는 8.4% 올랐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데이터예요. 외식, 숙박, 사교육 같은 개인 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했어요. 공식 CPI인 2.1%를 훌쩍 넘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수치가 하나 더 있어요. 한국 체감 물가는 5년 연속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어요. 5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요. 한마디로 통계는 2%지만 장바구니는 훨씬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괴리가 생기느냐? 간단해요. 직장인이 매달 반드시 사야 하는 것들, 즉 밥, 교통, 주거, 교육이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TV 가격이 싸져도 밥은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금 협상의 구조적 시차, 당신은 항상 뒤처진다. 두 번째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교묘한 부분이에요. 임금은 보통 1년에 한 번 협상해요. 연초에 올해 인상률을 정하고 그게 12월까지 유지되는 구조죠. 그런데 물가는요? 매달 올라요. 1월에 오르고 2월에 오르고 3월에도 올라요. 비유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상대방은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뛰기 시작해요. 나는 1년 뒤에야 출발할 수 있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이미 차이가 벌어진 거잖아요. 임금 협상이 딱 그래요. 물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는데 내 임금 조정은 내년 1월에나 반영돼요. 그 1년 동안 발생한 손실은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임금 지연 외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임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는 숫자는 작년 물가예요.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해 임금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국면에서는 항상 뒤처지는 구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구조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 시차 구조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세 번째 메커니즘은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해요. 명목임금이 올라서 연봉 구간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한국 소득세는 누진 구조거든요. 월급이 조금 올랐는데 세금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면은 오른 금액 이상이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브래킷 크리프 브래킷 크립라고 불러요. 물가 상승으로 명목 소득이 올라가면서 실질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비유하자면은 줄자가 늘어나는 건데 자, 눈금이 그대로인 거예요. 내 키는 안 컸는데 숫자만 커 보이는 착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더해져요. 9%에서 9.5%로 올랐어요. 월 300만 원을 받는 분 기준으로 연간 약 18만 원이 추가로 공제돼요. 18만 원이 적다고요? 계산해보면 달라요.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임금이 2.9% 올랐다고 하면은 한 달 인상분이 약 8만 7천 원이에요. 연간으로 104만 원 정도 오른 거죠. 근데 여기서 보험료 인상분 18만 원을 빼면은 실질 인상분은 86만 원으로 줄어요. 임금 인상분의 17%가 보험료 하나로 사라지는 거예요. 명목임금 인상률 3.1%, 물가 2.1%, 보험료 인상까지 더하면은 실제 가처분 소득 증가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대기업 vs 중소기업, 같은 물가, 다른 충격 이 구조가 모든 직장인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대기업 월 평균 임금은 약 590만 원이에요. 중소기업은 약 300만 원이고요.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기준이에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같은 2.1% 물가 상승이라도 월 590만 원 받는 사람과 300만 원 받는 사람의 충격은 달라요. 월 300만 원 기준으로 생활물가 2.4% 상승을 적용하면은 한 달에 실질적으로 약 7만 2천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연간으로 86만 원이 넘어요. 이게 식비, 교통비, 교육비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라면은 체감은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중소기업은 임금 협상력 자체가 약해요. 대기업처럼 강력한 노조가 있거나 성과급이 두둑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물가는 똑같이 오르는데 방어할 수단이 더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의 충격은 약자에게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낫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글로벌 맥락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ILO 국제노동기구가 2024에서 25년 글로벌 임금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밝혔어요. 2022년 전 세계 실질임금 성장률이 2006년 집계 시작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요. 사상 첫 전 세계 실질임금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2026년 보고서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실질소득 손실을 임금 성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이 패턴은 반복돼요.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 실질임금이 대폭 하락했고 1997년 한국 IMF 외환위기 때는 명목임금 동결과 물가 상승이 겹쳐 실질임금이 급락했어요. 중산층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2022년 미국 CPI가 9.1%까지 치솟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물가를 따라잡지 못했고 전 세계 노동자들이 동시에 실질 손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월급이 깎이는 느낌은 착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구조적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해요. 저도 이 구조를 처음 이해했을 때 한동안 막막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출발점이에요. 모르면 그냥 소비를 줄이거나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아니면은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알면 뭔가 달라지냐고요? 적어도 세 가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 연봉 협상 때 기준점이 달라져요. 작년보다 얼마 올랐냐가 아니라 실질 구매력이 유지됐냐를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기본값으로 깔고 시작하는 거죠. 둘째, 자산 배분 관점이 바뀌어요. 현금은 인플레이션 앞에서 매년 가치가 깎여요. 마치 매년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돼요. 셋째, 정책을 읽는 눈이 생겨요. 최저임금 인상률 발표가 나올 때
그게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게 돼요. 2026년 최저임금 2.9%, 인상이 생활물가 2.4%, 상승 앞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해 봤는데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 연봉 협상 방식이 달라졌어요. 숫자만 보던 시각에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그게 훨씬 현실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해줬어요. 오늘 핵심을 한 번만 정리할게요.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 구매력은 다를 수 있어요. 공식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 임금 협상의 구조적 시차, 세금과 보험료 인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당신의 월급을 조용히 깎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예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해야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실제로 체감 물가가 공식 수치랑 많이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압박을 경험하고 계신지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